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랑 데이트하기. 그건 안 돼. 야, 나! 자, 영화가 시작이 되면 하늘에서 노트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노트 주변에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젖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노트인 것 같고 영어로 데스 노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노트를 한 학생이 줍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고등학생이 줍는데 영화에서는 대학생인 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인 채가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고등학생인 주인공 라이토가 노트를 주어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는 너무 어린이의 치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반해 영화 버전에서 대학생인 라이토가 그 노트를 주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라이토는 아마도 법대생인 것 같고 원작상 제가 알기로는 전 일본 수능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대도 전교 1등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자기만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천재 청년이 이 일을 시작한다가 저거는 조금 더 맥락상 좋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만화 버전에서는 고딩이 줍지만 영화 버전에서는 대딩이 줍는다는 거. 그 노트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쓰진 않고요. 범죄자들,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아니고 강력 범죄자들, 뭐 사람을 해쳤다든지 아니면 해치는 것에 준하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강력 범죄자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데스노트, 이건 첫 번째 레슨. 데스노트에다가 얼굴을 아는 사람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적게 되면은 사인을 적지 않았을 경우 40초 뒤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사인을 적게 되면 그 사인에 맞춰서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 흑자일스라고 쓰면은 제가 40초 뒤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건데, 흑자일스 추락사 이렇게 쓰면은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을 쓰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되는데 영화상에서는 6분 추가가 됩니다. 흑자일스라고 쓰고 사인을 뭐 추락사라고 쓴 다음에 6분의 시간이 추가되고 그 6분 동안 어떻게 추락을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죽는 사람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그걸 선택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 플러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강력 범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누군지 모를, 혹은 어떤 존재인지 모를 이 사람을 키라라고 부릅니다. 킬러인데 일본 발음으로 키라, 라이토죠. 그리고 에루, 그리고 뭐 여주, 그리고 그 여자 이름 뭐였지? 미사. 이 정도 치면 되겠네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갈리긴 하는데 한 3명에 2명 정도는 키라를 응원합니다. 강력한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는 것 같다. 그래서 키라가 그 범죄자들을 단죄해주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아무리 강력 범죄자라고 한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벌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그것조차도 살인이고 범죄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시간은 조금 한 달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주인공인 키라는, 라이토는 동경대 법대생이고요. 공부를 뒤지게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서 과 대표로 농구 시합에 나가서 굉장한 활약을 벌여서 농구를 이기게 됩니다. 내기 게임이었는데 내기에서도 돈을 따게 되고요. 여자친구가 그 농구 경기를 소연이처럼 보고 있어요. 역시 내가 선택한 남자. 아마 제가 올해 본 모든 콘텐츠 중에 이 데스노트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징하게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라이토하고 엘이 연기를 좀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이 둘이 이제 투탑 주인공이죠. 그리고 의외로 이 미사로 나온,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이 사람도 의외로 연기를 잘해요. 진짜 징하게 연기를 못하더라. 보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손발이 오글거려가지고.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에 지나다니시는 아무 분이나 데려와서 연기를 시켜도 이 사람만큼은 할 것 같을 정도로 진짜 못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예쁘지도 않고는 이 사람 솔직히 왜 캐스팅 됐는지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왜 캐스팅된 거지? 약간 인디안 사람처럼 생겼고 이름이 약간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여자분입니다. 어쨌든 라이토는 굉장히 유능하고 원작에서는 존나 잘생겼고 영화에서는 조금 잘생겼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집안도 좋고 집도 부자고 아빠가 경시청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간부예요. 에이스급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라이토의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현장 지휘를 안 해요. 뭐 청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고 그 바로 다음으로 높은 부장입니다. 경시청 부장. 그래서 이 애가 이런 여자 주인공이랑 왜 사귈지가 나는 제일 궁금했는데 아마 이 여자 주인공 아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되게 거대 대기업 뭐 자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마. 뭐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 사귈 리가 없죠. 그리고 라이토가 어떻게 노트를 줍게 됐는지 그 경위가 나옵니다. 약 한 달 전에 이제 이 친구는 법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얘의 꿈은 아빠랑 같이 경시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본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고 워낙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냥 뭐 대충 성공해야지 그냥 대충 뭐 연봉 얼마 받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범죄율을 낮추고 싶다. 일본이 정의로운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토는 경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로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라이토의 성향이 나오는데 라이토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소 희생이 따르고 다소 불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한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뭐 생긴 거나 연기나 사상이나 다 바람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라이토는 본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하는데요. 거기에서 놀라운 자료들을 발견합니다. 그 자료라고 하면 일본은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유죄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나라입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본 거여서 100% 사실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형사사건 기소된 사건 중에 유죄율이 98점 몇 %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무조건 검사가 이기고 변호사 쪽이 지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다는 건데 이건 사실 비정상적이거든요. 검사가 지는 것조차도 검사가 이기게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으면 기소를 안 한다는 거겠죠. 이 영화상에서는 일본의 경찰과 검찰은 후자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들이 있고 이 새끼가 범인일 확률이 너무 높은데도 검사가 검찰이 기소를 안 해. 왜냐면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해서 자기가 지면 자기 커리어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기가 승진을 못하고 고가를 못 받으니까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재판을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를 라이토가 경시청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고요. 자신이 경시청에 들어가서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 일본 경찰, 검찰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이토는 행동파답게 범죄 우발 지역으로 놀러 갑니다. 혼자서. 그리고 이곳에서 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라이토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잘 나가는 집에서 고위 간부의 자제분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모의고사를 전부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재 이상, 거의 뭐 천재 수준의 앤데 어디 만화에서도 이런 거지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범죄 우범 지역으로 가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막 여자를 막 어떻게 하고 있고 술집에서 막 칼 들고 막 뭐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왜 이런 걸 막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검사가 나 불기소했음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애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비가 걸립니다. 너 뭘 봐? 뒤질래? 이러면서 목에 칼까지 겨눠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아니잖아. 우리 일본이 원래 이랬나? 이게 일본의 민낯인가? TV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이건가? 이러면서 길바닥을 걸어가고 있는데 땅에 노트가 떨어져 있었어. 이제 일본은 특히나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00년대 초반 작품이잖아요. 야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주워 듣는 거긴 한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나쁜 사람 말고 너무 많이 나쁜 사람 혹은 야쿠자와 연계된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사람 말고 주변 사람이 쓱 와가지고 너 우리 식구 건드리면 뭐 너도 무사하지 않을 텐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어때? 그럼 우리도 너 안 건드릴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소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라이토는 되게 더러운 기분으로 신기하게 생긴 노트를 주워서 집에 갖고 왔어. 그리고 TV 뉴스를 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강력범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유괴하고 살까지 한 새끼 카오누마 키스케,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이 새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쳐 웃었다 뭐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어. 라이토는 데스노트 앞부분을 보고 한국인이었으면 이거 아마 못 썼을 거야. 왜냐면 한국인들은 앞에 설명서를 안 읽어보잖아. 라이토는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이건 첫 번째 레슨.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40초 뒤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근데 얼굴을 아는 사람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죽는 일은 없다. 뭐 머시기 막 규칙이 주요 규칙 13개인가가 써 있어요. 나중에 세부 규칙도 또 따로 나오는데 자세한 건 만화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의 20년 전에 본 작품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걸 읽어보고 사람 이름을 쓰면 죽는다고 하길래 어서 나러 이러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 강력 범죄자, 일본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인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좀 부러워하는 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도 정말 애지간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 주잖아요. 얼굴도 가릴 수 있게 해주고 사진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대신에 피해당한 분들의 얼굴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은 그냥 뭐 죄 지은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뭐 예능이든 뉴스든 바로 얼굴 그냥 박아버리죠. 기자들 그 사람 집 찾아가고 그 사람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들이대버리잖아요. 물론 그게 되게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중간 어디쯤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이 동시에 나오니까 약간은 호기심에 이름을 한번 써봅니다. 이름을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참 나도 스트레스가 많았나봐 이러면서 이제 딸 한번 잡고 잠에 들어요. 다음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납니다. 대충 한 8시 반쯤에 동생 여고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오빠는 이제 막 일어난 거야. 오빠 대학생이라서 진짜 펑펑 놀고 좋겠네. 나도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넌 공부나 해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근데 확실히 되게 좀 범생이 집안이다라고 느낀 게 대학생이 8시 반에 일어난 거면 나 빨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대학생활을 찍먹만 하긴 했지만 대학생은 뭐 기본적으로 9시 10시 뭐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뭐 다반사니까. 아무튼 일어나서 여동생은 학교에 등교를 하고 엄마가 밥을 챙겨놨다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법대생답게 아침에 항상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공공연대라 신문이 많을 때입니다. 어제 그 강력 범죄자가 죽었다는 기사가 올라온 거야. 죽었어.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그 우범 지역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어저께 사람 해친 거 막 자랑하는 그 애 있죠. 걔가 마침 철도길을 기준으로 두고 기차가 온다고 이제 뺨 하고 이제 멈춰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거야. 근데 걔도 사람 죽인 다음에 불기소로 풀려난 애라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있었거든. 구글링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안 그래도 얘를 찾고 있었는데 앞에 서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애들도 야 어제 그 바에서 시비 걸렸던 걔인데 그 X새끼? 야 재밌겠다 데리고 놀자 이러고 있는데 얘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죠. 다나카 나카무라.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 40초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 명을 죽이긴 했지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지금 처음 봤잖아요. 다소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없는 곳에 잠깐 가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사신 류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민아 씨 남자친구인 김우빈 씨 닮은 꼴로 굉장히 유명한 사신 류크. 제가 알기로 사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충 한 10몇 명쯤 되는데 사신도 이제 랭킹이 있는데 악마처럼 약간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아니고 뭐 대충 한 5등에서 10등 사이에 사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좀 다른 사신들도 좀 나옵니다. 이 사신은 대충 키가 한 2m 30 정도 되고요. 뭐 당연히 덩치가 크고 뭐 천사인지 악마인지 구별이 안 갈 것 같지만 어쨌든 날개도 달려 있어서 펄럭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물리력은 없어요. 만지려면 만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유령처럼 만지면은 손이 이렇게 그냥 허공을 가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해도 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건 1도 없습니다. 류크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라이토는 뭐 다소 멘탈이 센지 뭐 평범하게 반응합니다. 뭐 우리 같은 뭐 저 같은 쫄보새
으아 하면서 막 이제 기절을 할 텐데 그 정도로 무섭게 생겨서 라이터는 노트의 주인이냐? 노트 돌려받으러 왔냐? 아니 그 노트는 네가 주운 순간부터 네 거다. 나는 뺏을 생각이 없어. 그럼 노트 대신 내 목숨을 뺏으러 온 거냐? 내가 왜? 참고로 류크는 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심심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신들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자기가 목숨을 빼앗은 인간의 수명을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사신이야. 내 노트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써? 그럼 그 사람의 수명이 얼마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은 수명만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류크도 아마 되게 오래 살았을 거고 심심해 뒤지는 거예요. 너무 할 게 없어. 도파민 나오는 게 없어. 근데 특히 류크는 좀 이상한 인간, 좀 별종인 인간을 관찰하는 데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는 도파민 중독자라서 사신 중에 사신의 업무를 잘 하지 않는 이제 동료 사신이 있었는데 그 사신 애가 데스노트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년쯤 전에 목숨을 한 200년 연장해 놓은 거야. 죽어 하면서 200년쯤 연장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노트를 쓸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노트를 흘려요. 류크 새끼가 그걸 주워서 원래 걔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야 너 노트 흘렸다 이렇게. 근데 류크 새끼가 이 노트를 들고 어머시러이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인간계로 내려와서 자기 노트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신의 노트로 지금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신의 노트를 인간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짓거리를 시작한 거예요. 사신은 아무나 죽여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사신들보다 더 상위의 존재가 있는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신들이 벌 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니긴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이토가 류크를 이렇게 슥 만져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과해버려. 그리고 라이토는 머리가 좋은 사람답게 좀 약간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노트를 만진 사람한테만 보인다. 그러니까 노트 조심해라. 만약에 네 가족들이 네 노트를 만지면 내가 보이게 되고 놀랄 테니까 라고 팁을 좀 주게 됩니다. 이제 노트를 주운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당연히 세상은 난리가 났죠. 경시청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하고 강력 범죄자들이 뭐 벌을 받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경시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죠. 경찰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더 정확하게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아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신이라는 게 있다면 키라가 있다면 키라가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집단이 바로 경시청이죠.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서 이 새끼가 굉장히 나쁜 입니다 라고 일단 체포를 하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지 재판을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거니까 사실 키라가 하고 있는 일은 경찰 일을 대신한다기보다는 검찰의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짚어주지 않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원래 경찰은 심판을 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그냥 용의자를 잡는 집단인 거지. 아무튼 사람들은 경찰이 필요하나? 경시청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경시청장이 빡이 많이 돌아가지고요. 라이토의 아버지인 경시청 부장을 소환해서 앞으로 당신이 이 키라 사건의 대표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중대 사안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천재 탐정을 한 명 붙여줄 텐데 그것이 바로 에루다. 라이토의 아빠도 알고 있어. 에루라고 하면 만화적 설정이니까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L이라는 존재가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슈퍼 천재 탐정 L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뭐 알고 봤더니 한 20살쯤 되는 청년이었죠. 그 존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라이토의 아빠한테도 경시청 부장한테 L하고 같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게 라고 합니다. 하지만 L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L의 알프레도를 부릅니다. 와타루였나? 이번에도 조금 갈라서 해볼까요? 여주는 이쪽이겠죠. 여주, 미사, 류크, L, 와타루, 라이토, 아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약간 뭐 집사 같은 사람이 와서 애플 맥으로 뭐 영상, 소리 같은 걸 들려주는데 모습은 안 나오고요. L이라고 써있고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량 학습 사건입니다 라면서 어떤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 그래프는 약간 완만한 산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3D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음둥. 이것은 엊그제 우한 폐렴 때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성별, 국가,
지역, 시간, 나이, 정치 성향 등으로 나눠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완만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그래프는 아까처럼 완만한 동상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래프는 한 요 정도의 굴곡이 있는 3D 그래프였는데 이거는 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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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해요. 아니 이것은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일으킨 살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대량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도 항상 이렇게 완만한 분포를 가지는데 인위적으로 한 것만 이런 그래프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범인은 인터넷에서 불리는 대로 우리도 키라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도출로는 이 일은 소수의 사람이 저지른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율과 범죄 성공률과 그다음에 범죄를 일으킨 집단의 숫자를 또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막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걸 종합해서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성공률이 높고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할수록 범죄 성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지금 벌써 한 수백 수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다면 실패를 한다든지 이미 단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수천 명이 죽는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절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한 건 아닌 거다. 근데 이 정도 숫자의 사람을 죽이려면은 내 계산으로는 적어도 8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지 찾아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되고 또 죽이는 팀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의 범죄를 저지르려면 테러리스트 8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아무런 단서도 안 나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CCTV에도 아무것도 안 찍혀. 씨발 다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뭘로 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단독 범행인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합니다. 이제 에루는 존나 천재답게 실제로 거의 다 맞추죠. 젠장 비겁하게 팩트와 통계로 그리고 어떻게 막 심장마비로 막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다. 이제 그 시간에 라이토는 류크한테 뭐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도 듣고 뭐 노트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듣는데 그 정보료로 류크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류크는 사과만 먹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마지못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과 하나만 줘 이러면서 막 아구작 하면서 아우 너무 맛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처럼 굶어서 죽진 않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유일하게 사과입니다. 제 기억에 만화책에서는 사신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아예 안 나오고 다른 사신은 뭐 먹는 게 아예 안 나오고 류크만 사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과는 금단의 열매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최초의 일이 이제 사과를 따 처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단의 상징적인 과일인데 류크가 사과를 좋아하는 게 는 사신의 주요 업무보다는 자신의 도파민 파티를 위해서 금단을 저지르는 새끼라는 거고, 아마 다른 사신의 무언가를 먹는 게 나왔어도 약간 그런 메타적인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무슨 포도 좋아하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TV에서 갑자기 슈퍼 속보 라이브 영상이 나옵니다. 린드 엘 테일러라는 중년 백인 아저씨가 나와서 인터폴에서 전 세계 동시 방송으로 특별 생중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이 키라, 너는 네가 정의라고 생각하지? 네가 마치 카미사마라도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 넌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이 새끼야. 그리고 우리 인터폴은 FBI, CIA와 동조 수사해서 네 새끼를 잡는 단서를 전부 발견했다 이거야 이 새끼야.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우리가 너 3일 안에 꼭 잡는다 이 새끼야. 엘링컨 기다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 라이토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예요. 라이토는 멘탈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긁혀요. 그래서 이름이 써 있었잖아. 린델 엘 칸담 탁 쓰고 DJ 야 이러고 1, 2, 3, 30, 31, 35, 39, 40 하니까 진짜로 그 방송에 있던 아저씨가 my heart 진짜 죽어. 그러니까 초반 연출에서 마치 이 아저씨가 L인 것처럼 연출됩니다. 이름의 중간 L도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페이크였죠. 이 사람 L 아니었어요. 방금 라이토가 당하신 겁니다. 진짜 L이 나타납니다. 라이브 방송 실제로 나옵니다. 놀랐다. 설마 진짜일 줄은. 내 추리상 한 개인이 어떤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였는데, 키라, 네 놈은 진짜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군. 그리고 아마도 네가 죽이는 사람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방금 네가 죽인 사람 있잖아. 사형수였다. 죄수였다. 사형 안 시켜주는 대가로 연기 좀 시켰는데 네가 죽여버렸군. 그리고 이 방송 전 세계 동시 라이브라고 거짓말 쳤는데 구라다 이
새끼야. 이 방송은 경기도에만 송출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너는 경기도 혹은 서울에 사는 새끼라는 거지. L한테 당했어요. 실제로 라이토는 도쿄에 살고 있죠. 라이토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도 많이 저지르는 실수고 사실 찐따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실수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좀 세다, 강하다, 뭐 힘을 가졌다, 뭐 돈 좀 벌었다, 뭐 권력을 좀 줬다 싶을 때 보통 사고를 칩니다. 라이토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인터넷에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키라라고 검색을 해본 다음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댓글들을 막 읽고 막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뭐 신이야, 신까지는 아닌데 이러면서 류쿠한테 사과 던져주니까 또 무서웠던 사신 류쿠는 사과 먹고 막 고맙다고, 라이토 고마워, 사과 너무 맛있다는, 이러니까 자기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가오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엘이 작전을 걸어버리니까 통과를 한 거죠. 만약에 라이토가 정말 소심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겁이 많고 돌다리도 무쇠다리도 다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절대 못 잡아요. 숨어버리거든. 힘이 존나 세져도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연예인분들 중에서 인기를 얻고 나서 은둔해버리는 스타일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제가 어떤 분 인터뷰에서 봤더라? 아무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저 같은 범인들은 인기가 있어지고 돈이 좀 많아지면은 막 스포츠카 사고 막 내가 낸데 이러면서 약간 어깨에 뽕이 차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는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무서워져 버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무서워져. 그래서 그걸 잃는 게 아까워서 은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얻게 된 이득에 당황해서 움츠려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연예인이면 좀 롱런을 하시죠. 사고를 잘 안 치시고. 근데 좀 이런 분들의 문제는 각종 좀 정신병에 좀 노출이 많이 되시죠.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신다든지 뭐 대인기피가 걸리신다든지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오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고, 그래서 뭐든지 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라이토는 조금 나대다가 매우 큰 덫에 걸려듭니다. 라이토 저 때 한 발 뺀 상태였으면 안 걸렸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엘이 얘기합니다. 자, 나도 죽여봐. 방금 전에 린드워드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여봐. 기다려줄게. 나는 못 죽이나 보군. 내가 생각하는 가설 하나. 너는 누군가를 죽일 때 본명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설 둘. 너는 누군가를 죽일 때 얼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떠냐? 전부 정답이죠. 엘 이 천재야. 데스노트에 모기 좀 써줘라. 미치겠다 진짜. 지금 한 2대 물렸어요. 그래서 일본 간토 지역에 있다는 것까지 다 들키게 됩니다. 키라, 널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널 사형대에 세우겠다. 내가 정이다. 키라, 너는 악마다. 악인이다. 사형수가 될 것이다. 내가 정이다, 이 새끼야. 엘이 이렇게 좀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라이토가, 키라가 엘 대타를 뛰던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서 얘 성향을 파악을 한 거예요. 얘도 나대는 애다. 자존심이 센 애다. 그리고 좀 유치한 면이 있다. 마치 나처럼. 엘하고 라이토는 공통점이 많아요. 엘은 L, 라이토는 R이겠죠? L과 R은 둘 다 역대급 천재입니다. 머리가 진짜 존나 좋아요, 둘 다. L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둘 다 약간 유치한 면이 있고, 둘 다 자존심이 세고, 둘 다 승부욕이 존나 강하고, 둘 다 자기가 정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토는 신세계의 신과 같은 나한테 이런 치욕을 줘. 너 L, 너 X, 넌 내가 죽인다. 근데 집에 여자친구가 놀러 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오빠한테 여자친구하고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진도 나가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막 이러거든. 솔직히 저는 뭐 살다 이런 거는 컨텐츠에서도 처음 보긴 해요. 여자 자매끼리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혹은 여사친끼리, 여자 애들끼리 뭐 남자친구가 생긴 친구한테 뭐 키스했어? 어디까지 어땠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컨텐츠에서 많이 봤어요. 미국은 그런 거를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나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고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일본 특유의 약간 그 남매 좀 거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일본의 좀 그러한 비디오들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너무 약간 이 이런 쪽으로 많이 봐서 내가 선입견을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최근에 제 피드에 좀 많이 뜨는 쇼츠가 있는데, 일본의 부부인데 남편이 장난기가 좀 많아요. 아내분이 되게 예쁘신데
처형이라고 하나요? 와이프의 언니분이 이제 이 신혼집에 잠깐 이렇게 같이 사시게 됐는데 처형을 자꾸 스킨십을 해요. 자기 와이프인 줄 착각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그러니까 아내를 놀리기 위해서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뭐 믿고 이러면서 손을 잡는데 아 처형이구나 이러면 저기 있던 와이프가 언니 만지지 마 이러면서 막 질투나 막 이런 게 나오거든. 우리나라 정서상 절대 죽어도 안 되죠. 이거는 미친 거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평범한 건가 봐. 그래서 그 쇼츠를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남매 간의 대화도 전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라이토하고 여주가 약간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여친이라고 할게요. 여주는 아니지 솔직히. 여친은 키라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라이토는 키라를 뭐 자기니까 굉장히 동조하는 입장으로 서로 논쟁을 좀 펼치는데 이 영화 연출에서 이제 제일 짜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라이토가 알았어 밖에 나가자 이러더니 갑자기 좀 로맨틱한 발라드 같은 노래가 나오면서 데이트 씬이 이어져요. 나 솔직히 이 여친 역할로 나온 이 사람 뭐 부모님이 이 영화 제작비 됐나 싶을 정도로 이런 씬이 왜 나오고 왜 지금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돌변을 시키고 여기 지금 BGM으로 나오는 노래도 너무 손발이 오글거리고 이 여친 역할을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고 아무튼 막 미치겠더라고요. 라이토가 이렇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L과 경시청 L 수사팀은 어마무시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역시 L이 통계를 통해서 알아낸 건데 자 지금 한 달 동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이제 뭘 이렇게 보여줘. 중구난방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야 너무 랜덤인데 저기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지? 이러고 있는데 L은 목소리만 나오죠. 변조된 목소리만. L이 하지만 대수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에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 수많은 데이터를 그래픽적으로 삐삐삐삐 하면서 딱 합치는데 어떤 표가 이렇게 나오고 색칠이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공백이 공백 색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한 경찰이 시간표 같지 않아요? 9시나 10시부터 저러는 거 보니까 대학생 시간표 같은데? 이러는 거야. L은 라이토가 대학생인 것까지 알아냅니다. 왜냐면 라이토는 동경대 법대생이잖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나갈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 받는 도중에는 사람을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을 죽였던 시간을 빅데이터로 모아 보이니까 라이토가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만 벼버리는 거야. 잠자는 시간하고. 근데 그 시간이 고등학생이면은 한 뭐 8시, 9시부터 빌 텐데 대딩이니까 한 9시, 10시 정도부터 벼. 그리고 금요일에 수업을 많이 빼고 금요일 오후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보통 대학 그렇게 잘 짜려고 노력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강의 없고 토, 일 쉬고 월요일 다시 되고 이래서 대딩인 걸 들켜버려. 대학생이 누가 1교시를 듣냐고. 월요일에는 오전이 벼있죠. 금요일에는 오후가 벼있고. 그래서 대학생 시간표인 걸 알아내죠. 라이토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그냥 밥이나 처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좀 집에 들어오십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라이토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L 수사 맡으신 거죠? 기미치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챘니? 아버지 표정이 여태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키라 잡는 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키라는 또 경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자기가 대학생인 거를 들켰다는 걸 알아내요. 언론에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도망을 다니기 쉽잖아요. 그래서 경시청 부장인 아빠를 이용해서 자기도 수사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화적인 설정이니까 사실 고딩 낀 라이토가 키라를 잡는 수사팀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이라 참 많이 오글거리긴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선 어쩔 수 없이 대학생으로 바꿨을 것 같고 라이토는 이전에 아빠가 어떤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중딩 때 고딩 때 사건 정보를 이렇게 본 다음에 아빠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범인은 35세 정도의 키는 170 정도 되는 남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프리타일 거예요. 정규직이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아빠를 도와준 전적이 있어. 그래서 아빠도 조금 솔깃하지만 아니야. 키라는 되게 무서운 X야. 너의 도움을 안 받겠다. 넌 그냥 공부나 하렴. 그리고 너는 10년 뒤에 제2의 키라가 나오면 네가 잡으렴. 경시청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토, 키라는 보란듯이 모든 시간대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수업 받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는 안 죽여서 대학생인 걸 들켜버렸잖아.
이제 보란 듯이 매 시간마다 죽여요. 1시간에 1명씩, 1시간에 뭐 5명씩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20 뭐 몇 명을 죽였어요. 이건 역시 굉장한 패착이죠. 엘은 이걸 보고 나서 대학생이 아니었던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 새끼는 우리의 정보를 전부 보고 있네요. 우리가 키라가 대학생이라는 걸 알아낸 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경시청 내에서도 키라 전담팀인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이고 언론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살해하는 시간대를 바꿨다는 거는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내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토는 그냥 가만히 처 있었으면 되는데 자꾸 뭔 행동을 할 때마다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뭘 하는 인종, 국적, 성별, 나이대 아무것도 몰랐던 존재였지만 뉴스를 보고 애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쿄에서 사는 걸 들켜버리고 그 뒤로도 보란듯이 더 죽이다가 대학생인 걸 들켜버리고 그 뒤로도 나 대학생 아닌데 기싸움을 하다가 내부인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엘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이 새끼가 알람을 맞춰놓고 매 시각 정시마다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키라는 사람을 죽이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이 천재라곤 해도 사실 추리력이 너무 정답률이 높긴 해요. 라이토, 키라는 같이 나 대학생인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이러면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신 류쿠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류쿠가 대답이 잘 없어요. 류쿠 왜 그래? 사과 먹을래? 하고 딱 사과를 던져줬는데 사과를 받지 않아요. 라이토가 왜 그래?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니까 류쿠가 뒤를 쓱 봤더니 미행이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만화책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작가 코멘터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이때부터 엘은 키라가 라이토일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맞췄다고 하죠. 이미 대학생인 거 알았고 지능이 존나 높은 거 알았고 도쿄에 사는 거 알았고 내부자의 주변인 혹은 가족인 것까지 알았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이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크로 엘은 이 경시청 키라 수사팀 내부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의 가족들을 미행하라고 지시하지만 나머지는 사실 다 떡밥이고요. 실제로는 라이토를 미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의심하는 척만 할 뿐이고 그래서 존나 에이스 FBI도 미행으로 붙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허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엘은 이때부터 99% 이상 키라가 라이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류쿠는 사신답게 점점 옥죄어 오는 수사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라이토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이 라이토, 사신의 눈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그게 뭔데? 사신의 눈을 가지면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머리 위에 본명과 남은 수명이 뜬다. 사신의 눈을 살짝 보여주는데 류쿠가 라이토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에서 야가미 라이토, 남은 수명 93312639 아마 초인 것 같아요. 라이토가 혹합니다. 에? 그렇다는 것은?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지금 너를 잡으려고 하는 애들 사신의 눈을 가지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죽일 수 있다. 아 그래? 줘. 대가가 있다. 뭔데? 남은 수명의 반이다. 응, 안 사요. 고민도 안 해? 응, 안 사. 됐어. 라이토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라이토는 나중에 이걸 굉장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라이토는 키라는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죽일 때 방법을 조금씩 바꿉니다. 시간대도 많이 바꿨지만 여태까지는 전부 사인을 쓰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추락을 시키기도 하고 뭐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죽기 전에 유서를 쓰게도 만들고 죽기 전에 무슨 표식 같은 걸 그리기도 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전부 엘의 손바닥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과연 키라가 죽인 게 맞을까요? 아니야, 방법이 지가 이거는 키라가 아닐 거야. 그냥 쟤는 그냥 죽인 걸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걸로 자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엘은 마떼 크다사이 전부 키라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졌는 걸 키라는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아마 키라는 지금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의 효과가 어떤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라고 하면 어떻게 죽는지 결정할 수 있는 효과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경계까지 그게 되는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은 전부 다 알아채요. 이 새끼 진짜 천재긴 해. 얘가 코난이나 김전일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참고로 이제 원작에서는 뭐 물론 다른 힘도 이용을 했겠지만 라이토가 고등학생이었다가 전국 수석으로 동경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L도 같이 입학해요. 고등학교 다니지도 않는 새끼가. 그 정도로 이제 얘는 뭐 슈퍼 천재긴 한 것 같아. 라이토는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고 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날도 FBI 아저씨가 미행을 하고 있는 걸 알았고요. 여태까지는 전철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날은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 주변에는 어제 은행을 털다가 도망친 새끼가 잠적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를 버스 데이트를 합니다. 여친하고 같이. 우리 버스에 타니까 당연히 FBI 아저씨가 따라 탔겠죠. FBI 아저씨가 자기들 뒤에 앉으니까 라이토는 들으라는 듯이 여자친구가 웬 갑자기 버스야, 나 버스 진짜 오랜만에 타봐. 아, 3일 전부터 어떤 아저씨가 날 미행하고 있거든, 이러면서 FBI 아저씨를 그냥 쳐다봐요. 여자친구는 약간 반신반의하죠. 미행? 왜? 미코? 명작 게임이긴 하지. FBI 아저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신문 보는 척을 하죠. 근데 다다음 정류장에서 그 은행 강도가 탑니다. 타자마자 총으로 버스 기사를 겨누고요. 버스 제킹을 시작합니다. 하이제킹처럼 버스 기사 미간에다가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총을 대고 승객들한테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 총을 겨눠. 그리고 회사에 연락하래. 버스 회사에. 무전기를 낚아채더니 버스 납치했다. 인질을 살리려면 10억 준비해 이 개X라. 라이토가 노트에다가 틈을 봐서 내가 제압할게. 여친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FBI 아저씨가 보고 하지마. 왜요? 저 경찰의 아들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아, 말리지 마세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 씨발. 어쩔 수 없구만. 이러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줘. 이름 머시기. 여러분 지금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모든 게 라이토가 짠 판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버스를 납치해서 10억을 달라는 세상 천지 어딨어요. 10억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게 00년대 초중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때 10억은 존나 큰 돈이잖아. 어떤 버스 회사가 10억을 갖고 있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모든 게 라이토가 여태까지 다른 범죄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종이 되는지 시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종이 너무 많이 돼. 그래서 데스노트에다가 도망친 은행 강도 이름을 쓰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버스에 타서 버스 제킹을 하고 권총으로 협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FBI 아저씨는 나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부 예상을 한 라이토의 작전이었습니다. 범인은 어케서베엔누. 어제 은행 털다가 도망친 새끼가 요 근방에 잠적해 있는 걸 뉴스로 봤어요. 그래서 아저씨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라이토는 마치 보란듯이 내가 제압할게라고 쓴 종이 있죠. 그걸 구겨가지고 땅바닥에 버리는데 범인 아저씨가 그 노트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주워서 펴보니까 틈을 봐서 내가 제압할게 써있는 거야. 아저씨가 이 뻘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개무섭게 생긴 사신이 확 하고 나타납니다. 방금 그 노트는 데스노트를 찢은 거였습니다. 데스노트를 만진 사람 사신을 볼 수 있게 되죠. 류크한테도 말을 안 했어. 그래 라이토가 그걸 일부러 흘리고 은행 강도 아저씨가 죽게 하고 류크는 계속 거기 있었는데 류크를 발견하고 으아! 멘붕이 온 거야. 류크는 그걸 보고 내가 보이나? 왜 보이지? 아, 라이토 너 천재인데? 은행 강도 아저씨는 라이토가 노트에다가 쓴 대로 무시무시한 존재를 보고 패닉이 와서 그 존재에게 모든 총알을 다 쓰고 결국 버스 세우라고 할 연병을 떨고 버스를 세워서 내리자마자 반대편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데스노트를 봤을 때는 진짜 완벽하다. 완벽한 스토리, 완벽한 틀이다. 완벽한 설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서는 사실 좀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쓰고 옆에다가 사인을 쓴 다음에 6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스토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의 경계가 너무 방대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치사한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이 죽음과 관련된 것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총으로 죽는다, 뭐 뛰어내려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것만 하게 해야지. 뭐 되게 아프게 죽는다, 뭐 전속력으로 뛰어가다가 차에 치인다, 이 정도까지만 써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데 라이토가 뭐라고 썼냐면 은행을 털다가 도망자가 된 너는 다음날 어디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몇 시 몇 분에 탄다. 그 버스에 타서 총으로 버스 기사를 협박하고 버스 회사에 무전기로 연락해서 현금 10억을 달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나서 버스 뒤쪽에서 너를 잡으려고 하는 새끼가 뭘 떨어뜨려서 줍는다. 그걸 주었더니 어떤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괴물 같은 게 눈에 보이고 그 괴물한테 총알을 다 쓰고 나서 버스를 세우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 이게 지금 장난치냐 이거? 물론 이렇게까지 쓰진 않았어요. 좀 더 단순 명료하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키라가 적은 내용대로 된 게 이거잖아. 이 정도까지 조종되는 거면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너무 치사한 방법이지. 마치 밀실살인인데 그 밀실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추리를 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숨겨진 문이 있었대요. 이런 건 치사한 방법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밀실을 만들었는지 추리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 트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치사해요 솔직히. 이러면 만능 노트죠. 이럴 것 같으면 뭐 솔직히 말해서 존나 예쁜 범죄자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으로 와서 5분 59초 동안 어떤 행위를 해주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말이 되냐? 그게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스토리 라인이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경제사범인 사람이 있어. 경제사범이 돈을 다 찾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여태까지 번 돈을 전부 다 추적할 수 없는 비트코인으로 바꾼 USB를 준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너무 어거지잖아 솔직히. 너무 만능 노트잖아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돼. 뭐 어쨌든 여자친구는 충격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요. 뭐 병원에 좀 이렇게 데려다 주느라 경찰 수사는 좀 피하게 되고 또 뭐 아빠 입김도 좀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쯤에 따라다니던 FBI 아저씨 있죠. 이 FBI 아저씨는 같은 FBI 내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고 되게 아름다운 FBI 여성분하고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약혼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서로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성당에 같이 가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FBI 아저씨가 피앙세한테 오늘 갑자기 일정이 생겼어 이러면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갑자기 어디 급하게 가. 그러니까 피앙세는 내 예비 신랑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FBI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급하게 일정 생긴 것도 없대. 이게 뭐지? 바람 아니면 뭐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미행을 합니다. 피앙세가. 여기서도 너무 어거진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 FBI 아저씨를 라이토가 데스노트로 죽이는 건데 데스노트 사인 시작이 그거야. 모든 일정을 취소한 FBI 아저씨가 몇 시에 어느 역에서 몇 번 열차를 뭐 4번째 칸 뒷문으로 탄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씨발 최면 어플이지 이게 데스노트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잡힌 라이토가 개인 새끼지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데스노트가 아니고 최면 노트예요 진짜로. 뭘 이 정도까지 조종을 해. 이건 데스노트가 아니지. 이럴 거면 사람을 조종하고 있잖아. 아니 데스노트인데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너는 이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송역에 가서 3242 열차 4번째 칸 뒷문으로 타서 그 열차 위에 짐칸에 있는 어떤 종이봉투를 꺼내게 된다 이러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데스노트야. 최면노트야 이거는 진짜. 아무튼 여기서 이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 전철 위에 그 이렇게 짐칸 있지? 거기에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게 있었어. 그걸 꺼내보니까 뭐 협박 편지 같은 게 있어. 저는 키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무전기를 끼래. 꼈어. 옆에 있는 남자 슬쩍 보시죠. 그 남자는 뭐 이런저런 범행을 저지른 새끼입니다. 죽어야 하는 새끼인데 사회에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죠. 제가 이 새끼를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진짜 죽어요. 40초 뒤에. 그러니까 FBI 아저씨가 진짜 키라라는 걸 느끼죠. 자, 이제 나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돌발 행동을 하면 이 전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BI 아저씨가 개쫄아요. 노트북을 꺼내세요. 노트북을 꺼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을 겁니다. 이메일이 와 있어요. 그 이메일에는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는 키라를 잡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FBI의 명단이에요. 11명인가 그래요. 사진하고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 명단을 지금부터 제가 서류 봉투에 넣어준 그 빈칸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종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인 이런 종이가 아니고 어떤 종이에 어떤 종이를 붙여놨어. 빈 종이에요. 근데 여기 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오려서 약간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물론 빈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11명의 이름을 다 쓰래. FBI 아저씨가 이걸 다 써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FBI 아저씨가 무슨 개 아니고 이걸 왜 써 얘가. 근데 이게 데스노트로 조종을 한 거예요.
데스노트에다가 피양새하고 어디 일정 가기로 한 걸 모두 다 취소하고 갑자기 무슨 지하철을 타서 위에 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그 서류 가방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라고 써있어. 시키는 걸 전부 다 완료하고 세 번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음이라고 스토리를 짜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데스노트야. 최면 어플이지. 아무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모든 FBI를 다 죽여요. 다른 사람이 데스노트에 적어도 되거든요. 당연하지만 그 블랭크가 있었던 그 종이 있잖아. 안 종이가 데스노트야. 그 안 종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재빠르게 심장마비로 죽는다. 굉장히 재빠르게 심장마비로 죽는다. 굉장히 재빠르게 심장마비로 죽는다. 이걸 11개를 써놓은 거야. 뭐 한 20개 써놨겠지. 그리고 그 이름 써야 되는 곳을 비워놓고 다른 종이를 그 위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부분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니까 그 뒤에 뭐가 써있는지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데스노트에다가 쓴 거야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11명 다 죽였어요. 이렇게 다 죽인 다음에 원래 자리에다가 다 돌려놓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신 다음에 내려서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피앙새가 미행하고 있었잖아. 자기 남자친구가 죽는 거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FBI 아저씨는 죽는 와중에 하면서 지하철에 타있던 라이토 키라를 보게 되고요. 다잉 메시지로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는데 피앙새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자기야 왜 그래 왜 죽어 왜 그래 막 소리만 계속 질러가지고 다잉 메시지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이상했던 점, 데스노트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대충 한 70명 정도 나오거든요. 단 한 명도 CPR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일본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나라라면 아무래도 군필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길에 사람이 쓰러지고 심장을 부여잡고 있으면 CPR을 들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장 존나 눌러대고 아가리에다 공기 넣어주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기도 확보하고. 데스노트에서 약 70명이 심장마비를 당하는데 단 한 명도 CPR을 받지 못해요. 여기 지금 피앙새 아내분, 와이프가 될 분도 너무 슬픈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름만 계속 부를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쓰러져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괜찮노? 무슨 일이노? 소리만 계속 지르고 따스겠대 소리만 지르고 아무도 CPR을 안 해. 이래서 군대를 가야 돼. 어쨌든 모든 FBI가 죽어서 일본 경시청 특수팀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L에 대한 의심이 좀 듭니다.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라이토의 아버지가 L 당신을 만나야겠어. 이거 이대로는 해결이 안 나. 근데 지금 특수팀이 꾸려졌는데 대충 인원이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대형 특수팀이었죠. 존나 좋은 데서 하고 있었고. 근데 라이토의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키라를 잡기 위해 여기 모였다. 하지만 엊그제 FBI 12명이 죽었다.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을 탓하지 않겠다. 64명이 일어납니다. 70명 중에. 그래서 키라 전담팀 6명 남습니다. 라이토의 아버지는 이 6명을 데리고 L을 만나러 갑니다. L은 어느 호텔에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와타리가 L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초콜릿도 먹고 있던 친구가 음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시청 직원 6명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다나카입니다. 저는 마츠다입니다. 저는 미에입니다. 자기 통성명을 다 하니까 L이 갑자기 빵빵빵빵빵빵 사람들이 놀래서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키라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함부로 이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전부 암호명으로 통일합니다. 재밌긴 해. 저도 가명인 류자키라고 불러주십시오. 참고로 L은 하루에 20시간 정도 당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계속해서 굉장히 빨리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뇌가 잘 돌아가는데 첫 번째로 이 효과가 좋은 에너지원이 당이죠. 물론 당이 없어도 이제 다른 걸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가 항상 어디 앉을 때는 쪼그려 앉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맨날 초콜릿도 같은 걸 먹는데 그냥 이렇게 먹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전화 같은 걸 받을 때도 머시머시 하이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특이한 캐릭터. L 본명 나옵니다. 이름 거북목 오지고요. 다크서클 오지고요. IQ는 뭐 한 220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키라를 잡기 위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졌고 라이토는 이제 좀 편해졌잖아요. 미행하는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뭐냐면 L은 99% 확률로 키라가 라이토라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금 100이 된 거죠.
라이토를 미행하던 FBI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라이토 딴에는 자기를 미행하는 FBI만 죽이면 자기가 의심될 것 같으니까 모든 FBI를 다 죽여서 자기를 의심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개소리죠. 예. 엘은 오히려 확정하죠. 지능이 높은 라이토라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라이토가 또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벌집을 하나 건드렸는데, 아까 죽은 FBI 요원 있잖아. 그 사람 피앙새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원래 L하고 같이 일할 정도로 되게 유능한 FBI였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기로 해서 이제 그 업무에서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하차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임무에서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아까쯤에 예비 신랑이 FBI 이름 11명 쓸 때 자기 와이프는 안 죽은 겁니다. 이 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 가지고 이 사람을 건드려 버렸죠. 이 사람은 자기 예비 신랑을 죽인 키라에 대한 어마무시한 분노를 느끼고 키라를 자기 개인적으로 잡아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얻는 건 상당히 쉬웠죠. 일단 자기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잖아. 그 버스 기사를 찾아가서 자기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이 사람하고 앞에 탔던 어떤 젊은 커플하고 좀 말다툼했었는데 하면서 스토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저 지하철에 있었던 CCTV 같은 걸 보면서 뭐 이것저것 드러내고 하면서 라이토와 여자친구가 그 버스에 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FBI가 아닌 가짜 신분증, 그러니까 프리 기자로, 프리 에이전트 기자로 위장을 해서 라이토하고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상, 라이토가 개새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 라이토를 또 조여오던 게 있는데, 엘은 이미 라이토가 키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라이토 아빠를 설득해서, 라이토 아빠가 경시청 부장이죠. 당신 집에다가 CCTV를 전부 설치하겠다. 아빠가 화를 냅니다. 아직도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 CCTV 다 설치하게. 시레시마시다. 근데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기존에 설치해놨던 걸 그냥 쓰면 되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온 집안에다가 다 CCTV를 설치했고, 솔직히 다른 부분은 페이크고 결국에는 라이토 방에다가 CCTV만 한 6개를 설치합니다. 존나 다각도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뻔하죠. 라이토가 키라가 아닌 게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같은 데에서 나쁜 범죄자가 나왔다는 걸 보고 데스노트에다 쓰면 죽는 거잖아. 근데 라이토가 정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라이토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라이토는 머리를 써서 그 빅 감자칩이 있습니다. 존나게 큰 감자칩을 들고 밥을 먹고 공부한다면서 올라갑니다. 여동생이 밥 먹고 그거 먹게? 살 엄청 찔 텐데. 아빠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밤새 공부할 거야. 갖고 올라가. 감자칩이 되게 커요. 사람 머리통만 해요. 천천히 그걸 집어 먹으면서 오른손으로는 공부를 하고 왼손으로는 감자칩을 집어 먹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게 00년대잖아요. PMP 조그만한 거를 넣어놨어. 이게 이제 옛날에 아저씨들이 저기 막 야구 중계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좀 보시고 할 때 많이 쓰던 PMP가 있어요. 지금 요즘 분들은 어차피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왜 이러지 하겠지만, 그때는 아이폰이 안 나왔을 때죠. 아마 나왔을 땐가? 안 나왔을 땐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감자칩 안에다가 몰래 조그만한 PMP를 넣어놨고 데스노트 찢은 거를 거기에다가 넣어놨고, 그 펜도 하나 조그만한 걸 살짝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척 하면서 브레이킹 뉴스가 뜰 때까지 감자칩을 천천히 먹어. 그리고 뉴스가 떠 감자칩 먹는 척 하면서 몰래 이름을 써서 범죄자를 죽입니다. 아빠와 아버지의 동료들은 지금 범죄자가 죽었습니다. 라이토 군은 아직도 공부 중이에요. 이거 봐 라이토 아니잖아. 엘, 당신은 어떻게 우리 부장님의 아들을 의심하는 건가? 의심이 풀린 것처럼 나오죠. 하지만 엘은 의심을 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라이토가 이때 의심을 풀 방법은 되게 뻔하지만 바로 바닥달을 했으면 돼요. 밥 먹고 나서 포테이토 칩이고 나발이고 오히려 든지 뭐 이런 걸 슬쩍 들고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바로 바닥에 문대기 시작했으면 바로 의심 풀렸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서 책상 모서리 부분에 뭐 그 와중에 여동생 이름을 뭐 부른다든지, 그래서 아래층에서 밥 먹고 있던 여동생이 오빠 불렀어? 공부 중이야! 이랄만 한번 했으면 사실 모든 의심은 해소가 돼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도 라이토가 공부를 하는 중간에 공부책 뒤쪽에서 숨겨놓은, 우리나라로 치면 맥심 같은 걸 꺼내가지고 야한 잡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저런 취미가 있었군 이러는데, 걔가 그걸 보다가 흡족해하고 다시 넣어놓는단 말이야. 바지를 안 내려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20살짜리 남자애가 19살 20살인 남자애가 야한 잡지책을 몰래 꺼내가지고 보고 이네 이러고 다시 껴놓고 공부를 한다고? 장난치냐 씨발? 장난쳐? 말이 돼 그게? 여기서 바로 물봉딸 갈겼어야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L은 아직 의심하지만 나머지 형사들은 이제 라이토는 아니구나 라고 의심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토한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를 잃은 그 FBI 여자고요. 라이토하고 여자친구가 자주 데이트하던 그 미술관으로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FBI 여자가 권총으로 라이토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남친 지금 불러 라고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총으로 라이토의 여자친구 옆구리 같은 데 이렇게 대고 야감이 라이토 네가 키라라고 자백해. 안 그러면 네 여자친구는 죽는다.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이토는 엄청난 연기력을 폭발시키죠. 맞대요. 내 여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내가 만약 키라라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키라라고 자백해. 하지만 나는 진짜 키라가 아니라고. 연병 지랄을 떱니다. 라이토의 여자친구는 라이토 쪽으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뛰어오고요. FBI 여자는 권총을 땡깁니다. 라이토의 여자친구는 도망치다가 정확하게 심장을 피스톨로 관통당하고요. FBI 여자는 자기가 무고한 여성을 죽였다는 충격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라이토는 죽은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왜 이래야 되는데 나는 키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라이토가 스토리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노트가 너무 추해지는 게 다 이런 부분인데 뭐 깜짝 반전이지롱 뭐 이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걸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다 스토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FBI 여자가 가명을 썼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라이토가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걸 알면서 약간 강도 높게 라이토를 압박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라이토는 이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여자가 뛰어와가지고 남자친구를 뭐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때 들고 있던 게 어느 성당 관련된 책자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결혼하려고 했었으니까. 원래 오늘 거기 가는 날이었잖아.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결혼하는 그 예약하는 그거 있잖아. 거기 예약하는 데에 가가지고 어차피 FBI 남자의 이름은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본명을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남자 이름을 찾아서 신부의 이름을 이미 봤어.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거를 라이토가 스토리에다 쓴 거예요. 죽은 예비 신랑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FBI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미술관에서 라이토를 불러내게 한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되고 그 충격으로 권총으로 자살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죽인다고 쓰진 않았어. 그 정도까지는 조종이 안 된대. 근데 라이토 이 개새끼가 여친 이름도 써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쓰고 못 쓸 여자한테 납치당한다. 그 미술관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토가 나중에 류크에게 설명하기를 그 정도 세부적으로 모든 행동을 조종할 수는 없는데 대충 상황을 던져주면은 이 데스노트는 그 상황 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을 만들어낸대요. 자기가 실험을 많이 해봤대. 그래서 FBI 여자가 총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협박한다라고 써놨고 여자친구는 총에 맞아 죽는다고 써놨고 그 FBI 여자는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죄책감 때문에 총으로 자살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FBI 여자가 여친을 납치하고 실수로 여친을 죽이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짜쳐요. 어쨌든 라이토가 개씹 쓰레기라는 건 증명이 됐죠. 라이토는 자기 여자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미술관 입구 쪽에서 막 이렇게 막 상심해서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흐흐흐흐 울고 있어. 아빠가 와가지고 라이토 차 불렀어. 집에 데려다 줄게. 대답도 안 해요. 류크가 와가지고 뭐 나는 잘 이해 못하는 감정이긴 한데 여자친구 죽어서지 않넨 하니까 이 새끼가 울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FBI 여자를 이용해서 여자친구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류크한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류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 싫어이네. 역시 너한테 노트를 주기를 잘했다는.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보여줘. 이미 정의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은
미사, 토다 에리카 씨가 연기를 했고, 제가 한창 이제 일본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약간 신인으로 등장했던 분이시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런 분은 아니셨지만 이분 연기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스노트에서도 여자친구가 연기를 진짜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FBI 여자로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연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라이토는 연기를 잘해. 엘도 연기를 잘해. 미사도 연기를 잘해. 그래서 좀 참고 볼만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연기를 주연급이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은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미사 등장. 미사는 현역 아이돌입니다. 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콧물이 조금 나와서 코를 살짝 풀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근데 스텝 중에 한 명이 아저씨인데 남들 몰래 그 휴지를 챙깁니다. 미친 스토커 새끼입니다. 그리고 어느 밤에 미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막다른 곳에 몰려 있는데 그 새끼가 하는 말이, 미사, 엄마 아빠 보고 싶지? 같이 천국에 가자. 우리 이번 생에는 안 되겠지만 같이 천국에 가서 나랑 미사랑 미사 부모님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너 먼저 보내고 나도 바로 뒤돌아갈게. 완전 미친 새끼예요. 미사는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벼랑간 칼을 들고 있던 그 스텝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라이토가 죽여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미사한테는 스토커가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지금 미친놈, 또 한 명은 사신이었습니다. 사신이 저 위에서 매일매일 24시간 미사를 쳐다보고 있는 사신이 한 명 있었어요. 히키코모리처럼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약간 왕따 같은 사신이었고, 사신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하루 종일 미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미사를 돕는 또 다른 사신이 나타나서 미사가 진짜 천진난만하게 사신은 죽어? 어떻게 죽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신이 사신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사신 룰이 있습니다. 사신들은 데스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죽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더 살았어야 하는 그 생명의 절반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요. 사실상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살리는 순간 그 사신은 그냥 모래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게 싫어서 살리려고 데스노트를 이용하는 순간 소멸해버리니까. 미사를 사랑하던 그 사신은 미사가 인간 스토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자 금기를 깨고 미사를 살리기 위해 데스노트에다가 그 스토커 이름을 쓰고 소멸해버립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다른 사신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 부탁은 미사를 지켜줘. 그래서 미사를 죽이려던 스토커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당황한 미사 옆에 데스노트 한 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노트는 당연히 미사를 살려주려고 했던 그 사신의 노트고요. 그 사신의 부탁을 받은 다른 사신이 미사에게 그 노트를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신이 미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따라다닙니다. 물론 데스노트 계약도 하게 되고요. 미사는 현역 아이돌인데 굳이 그 무섭게 생긴 사신과 왜 계약을 했을까?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사실 미사는 좀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한 중학생 때쯤에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엄마, 아빠, 남동생이 전부 강도에게 살해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을 도망치는 범인의 얼굴도 목격을 했고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새끼는 잡혔고, 하지만 증거가 없이 미사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요. 미사는 그때부터 엄마 아빠 동생을 지키지 못했고, 엄마 아빠 동생하고 자기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만 살아남았고, 자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엄마 아빠 동생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벌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봐요. 자기 엄마 아빠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용의자가 키라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 그래서 미사는 아이돌인데 엄청난 키라의 광팬입니다. 거의 종교 수준으로, 거의 뭐 예수님, 하나님 수준으로 키라를 따르고 있고요. 키라를 만나는 게 인생의 소원. 키라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사신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아, 그거였구나. 키라님은 이 사신하고 어떤 연계된 무언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키라를 만나고 싶어서 사신과 계약을 합니다. 그 시간에 라이토는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없는 키라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서 아빠에게 부탁해서 키라 작전에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엘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토가 자기 여자친구를 희생해서까지 FBI 여자를 죽인 이유가요. 그 FBI 여자를 죽이는 일은 쉬웠죠.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자친구를 왜 희생시켰냐? 여자친구가 죽어야 자기가 키라 전담 수사팀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새끼입니다, 이 새끼. 왜냐면 그 전담팀에 들어가야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한테 얼마나 수사망이 조여왔는지 정보를 100%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스노트 1편이 끝납니다. 바로 다음 편으로 가죠. 2부작입니다. 미사도 이제 사신하고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미사는 좀 똑똑한 친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미사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멘탈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좀 똑똑하지도 않고 진중하지도 않고 되게 생각이 짧고 충동적이고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노트를 줍자마자 키라를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로 사람을 존나 죽여댑니다. 너무 많이 죽여대요. 너무 빠른 속도로. 그 이유는 자기가 키라랑 똑같이 그렇게 죄인들을 단죄하면 키라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그 이유 하나로. 약간 메네라 캐릭터입니다. 엄청 예쁘고 아이돌로서의 재능은 출중해서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음반도 내는 친구지만 이 멘탈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운. 라이토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키라 전담반에 들어가게 되고요. 키라 전담반 숫자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리고 엘이 이 소수 정예로 파이팅 해봅시다, 목숨 걸고 해봅시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하거든요. 물론 집이 평범한 집은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엘은 돈이 많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중요한 사건들을 해결해서 돈을 뭐 받은 것도 있겠지만, 엘의 집사가 와타리라는 사람이고 할아버지인데, 이 둘이 처음 만난 게 엘도 아마 고아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와타리가 엘을 보호하게 됐는데 와타리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주식 투자 어디에다가 하라고 알려주는데, 그 와타리의 주식이 뭐 8만%인가 대박을 쳐가지고 와타리 아저씨가 뭐 수천억 자산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 수백 수천억을 버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모든 주식 차트를 어떻게 움직일지 뭐 99% 이상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능을 가져서. 그래서 이 건물도 굉장히 좋고요. 지하 4층에다가 전담팀을 꾸립니다. 라이토는 그곳에 가서 엘을 만나고요. 오직 엘만이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엘의 본명을 알아내서 엘을 죽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뭐 과학자로서 특허가 많아서 돈이 많기도 하답니다. 이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원작에는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어느 방송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기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한 방송국이 키라에 대한 사건을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PD가 조금 다소 공격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국가적으로 좀 다루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조차도 독단적으로 다루어버려. 그래서 미사가 선택한 게 바로 이 방송국. 미사는 사람을 막 죽이면서 키라에게 연락을 받고 싶잖아. 사람을 계속 죽여도 자기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 없나 보다, 자기한테 연락을 하게 만들기 위해 방송국에다가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보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메시지는 뭐 꽤 단순합니다. 제가 키라2입니다. 두 번째 키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키라 신봉자입니다. 키라를 따릅니다. 그래서 키라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키라가 하던 일 내가 돕겠습니다. 키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키라는 범죄자만 죽이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라를 방해하는 사람도 나는 죽일 겁니다. 키라님 듣고 계시죠? 저는 키라님의 편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없으신 것 같던데 저는 있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라이토는 존나 격분합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났다는 것 자체로 화가 났는데, 그것보다 더 빡친 거, 이 새끼 빡대가리인가? 눈이니 뭐니 왜 이렇게 얘기를 처하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려. 사쿠라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토가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사는 키라님이 얼마나 응원받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면서 지금 당장 사쿠라 TV 로비 쪽으로 와서 키라를 응원하는 응원 행사를 합시다 라고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넣어놔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키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마침 라이토의 여동생도 여기 방송국에 놀러와 있었거든요. 그걸 본 것도 있고, 또 이 사쿠라 TV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키라 전담팀 중에 한 명,
라이토 아빠의 부하 직원이죠. 이 사람이 와서 라이토 동생도 지킬 겸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키라를 응원하시면 안 됩니다. 키라는 살인자예요. 이러고 있는데 미사가 그걸 보고 얘는 눈도 바로 샀거든. 얘는 사신한테 사신의 눈이 있는데 할래? 그게 뭔데? 사람 보면 이름 다 알아. 아 그거 좋은 거야? 뭐 키라가 좋아하긴 할걸? 키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신의 눈 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샀거든. 그래서 키라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라이토 아빠의 부하 직원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뒤로도 경찰들이 와서 이거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세요. 경찰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순수 악이에요. 라이토는 그래도 범죄자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확고했잖아요. 미사는 그딴 거 없고요. 키라를 방해하면 다 죽여요. 키라 찬양하면 다 살려. 그래서 사실 라이토 아빠 직원이 죽으니까 라이토의 여동생이 이런 거 그만둬. 이건 그냥 살인이잖아. 막 소리를 지르거든. 미사가 그걸 또 TV로 보다가 전현이 하면서 펜을 들었다가 이름이 야가미 여동생인 거야. 야가미? 야가미? 다행히 안 씁니다. 다행이었죠. 한바탕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동생을 죽일 뻔했죠. 라이토도 방송국 화면에서 자기 여동생이 보이니까 여동생을 좀 이렇게 지켜주려고 방송국에 갔어요. 그때 미사도 그 방송국에 있었고요. 스케줄이 취소돼서 난리가 났으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신의 눈으로 라이토를 보게 됩니다. 단번에 라이토가 키라임을 알아챕니다. 그 이유는 사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본명과 남은 수명이 보이잖아요.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수명이 나오는데 저 사람만 수명이 나오지 않네? 저 사람이 키라구나. 바로 알아챕니다. 본명을 알죠. 집에 가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라이토가 엄청 수재였잖아. 전국 수능 1등이잖아. 도쿄대 입학식 대표 그것까지 한 애잖아.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야가미 라이토 도쿄대학교 법대생이라고 떠요. 미사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바로 라이토 집에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키라 맞죠? 라이토가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 누구야? 라이토는 TV를 안 봐서 공부만 해서 미사 아이돌인지도 몰라요. 아 저를 안 믿으실 수밖에 없죠? 이러더니 가방에서 데스노트를 꺼내서 보여줘요. 알고 계시죠? 라이토가 여전히 의심합니다. TV 보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제가 당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를 그냥 줘버려. 저는 당신의 편이에요. 만약에 저를 못 믿으신다면 이 노트에 지금 제 이름 써서 저 죽이세요. 제 이름은 뭐뭐뭐 미사예요. 미사는 진짜 개찐 진심입니다. 얘는 라이토를 위해서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죽어 하면 진짜 죽을 애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심이었거든요. 키라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신처럼 섬기던 애인데 실제 라이토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 사랑에까지 빠져버렸어. 영화에서는 외모가 살짝 부족한데 원작 만화에서는 라이토가 존잘이거든요. 존잘의 키도 크고 머리도 천재 수준으로 좋잖아. 사실 안 반하기가 어렵죠. 미사가 탑급 아이돌인 걸 생각해도 사실 라이토가 한 수 위죠. 그러니까 차은우가 IQ가 160쯤 되는데 일반인인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미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족들이 놀래죠. 여자친구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엄마가 먼저 알아봐. 미사짱? 왜냐면 미사짱이 아침 요리 프로그램 고정으로 나오셔. 그래서 엄마가 그 프로그램을 봐서 아이돌인 걸 알아챕니다. 라이토가 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 저 나름 유명한데 하면서 가방에서 자기 앨범을 주고 아 아이돌인 거야? 당황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많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숨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유명한 애가 사신의 노트를 가져버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미사는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키라 당신을 거스르지 않을 거고 자기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지시를 따를 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미사가 얘기합니다. 자기 부모님, 남동생이 죽었고 키라 당신이 그 복수를 해줬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노트를 인계하진 않고요. 그냥 맡깁니다. 이 노트의 룰 중에 내가 데스노트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사신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노트를 포기한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이 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그 노트를 단지 도둑 맞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라이토, 키라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진 않고요. 그냥 노트를 맡겨버립니다. 당신이 원할 때만 노트를 쓸게요. 그리고 미사짱은 사신의 눈을 샀어요. 당신은 안 산 거죠?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라이토는 대가리를 좀 돌려보더니 갑자기 미사를 끌어안습니다. 미사짱, 너의 그 예쁜 마음 내가 받아줄게. 너의 수명을 반이나 써서 그 눈을 나를 위해서 얻었다니. 너의 그 노력
내가 받아줄게. 쓰레기 같은 새끼. 참고로 영화에서 나오진 않는데 만화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사가 약간 돌발 행동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충동적이잖아. 라이토가 미사의 돌발 행동 때문에 경찰들한테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 당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라이토가 미사를 앞에 두고 속마음으로 태어나서 여자를 진심으로 때리고 싶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라이토는 미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미사는 라이토가 끌어안아 주면서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그냥 완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라이토는 미사한테 좀 당분간 좀 자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대지 마라. 엘이라는 놈한테 우리가 지금 수사되고 있는데 걔가 똑똑하다. 들키면 안 된다. 하이 전부 하이. 다 알았다고 해. 라이토가 진짜 안 거 맞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랑 데이트하기. 그건 안 돼. 야, 나! 이러면서 앉아있는 라이토의 무릎을 끌어안고 그거는 야다! 그거는 포기 못해! 키라가 시키는 대로 전부 할 수 있으니까 나랑 사귀어줘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데이트 해줘야 돼. 그것만은 포기 못해! 라이토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진심으로 여자를 개패고 싶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라이토가 조금 빡쳐가지고 미사,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살짝 분노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의 사신이 갑자기 옆에 딱 오더니 어이 라이토, 네가 만약에 미사를 죽이면 나는 곧바로 널 죽여버릴 거다. 내 데스노트는 여기 있거든. 미사한테 나쁜 짓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라이토는 조금 쫌니다. 이 사신이 류크보다 랭킹이 아마 더 높을 거예요. 류크가 한 5등에서 10등 사이고 얘가 한 5, 6등 되고 류크가 한 7, 8등쯤 될 거예요. 얘도 좀 치는 사신이고 한마디로 얘는 자기 친구였던 사신이 소멸해 가면서까지 미사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라이토가 미사를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음날 라이토는 싱숭생숭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뒤에서 라이터, 엘이 이 영화 내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뒷자리에 엘이 있었어요. 라이토는 연기를 하죠. 여기 오면 어떡해. 키라가 너 보면 어떡하려고. 내가 엘인 걸 아는 건 라이토 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쓰면 돼. 이러면서 웃기게 생긴 가면을 써요. 그렇게 교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미사가 찾아옵니다. 이때 아마 개 패고 싶었다고 한 것 같아. 미사가 근처에서 촬영이 있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서 잠깐 놀러 왔다면서 동경대에 찾아와요. 라이토 보고 싶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든 말든, 사람 존나 많거든. 사람들이 있든 말든 남자친구니까 보고 싶지 이러면서 옆에 와서 막 팔짱 끼고 앵기고 거의 뭐 지금 나는 솔로 28기 현숙씨처럼 몸리씨를 막 들어와. 막 매달려서 집에 안 갈라 그래. 그리고 옆에 이제 엘이 가면 쓰고 있었잖아. 얘는 진짜 순수 악이라서 이 사람 누구야? 라이토 친구? 가면을 그냥 벗겨버려.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라이토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요시! 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사는 사신의 눈이 있죠. 엘의 얼굴을 봤죠. 이름을 알아내겠죠. 이제 미사한테 이따가 엘 이름 뭔지만 들으면 엘은 뒤진 거죠. 오히려 조화가 됐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미사다, 미사다, 아이돌 미사다. 그리고 누군가 미사의 엉덩이를 만집니다. 누가 방금 내 엉덩이 만졌어. 미사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이러니까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라이토는 엘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미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사 따르르릉 따르르릉 머시머시. 미사 목소리가 왜 그래? 나야 엘. 왜 미사 핸드폰을? 아까 누가 엉덩이 만졌다 그랬잖아.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고 핸드폰을 훔친 거예요. 엘은 한 수 위야. 엘은 라이토와 접근하는 사람이 키라2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제 미사가 라이토를 찾아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추적하고 있어. 그래서 라이토를 본인이 얼굴이 드러나는 리스크를 감수해서까지 라이토하고 붙어 있으려고 학교로 찾아온 거고 미사가 이 학교까지도 오니까 얘가 키라2다 100% 확신을 하고 이미 키라1은 사신의 눈이 없고 키라2는 사신의 눈이 있는 걸 알죠. 가면을 벗기고 미사가 자기 얼굴을 보죠. 내 이름을 알아냈겠구나. 그러면 라이토는 분명히 미사한테 내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겠지 해서 미사의 핸드폰을 훔친 거고 미사하고 라이토하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엘은 경시청에다 전화해서 미사를 긴급 체포하라고 했고요.
전화는 자기가 받았습니다. 솔직히 엘이 한 수 위예요. 그렇게 미사는 키라 전담 팀에 잡히게 되고요. 경찰서가 아닌 엘의 집에 감금되게 됩니다. 집 자체가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대 건물이거든요.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그 독방 취조실 같은 데에 조금 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만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도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싶어요. 손이 하늘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현숙님처럼 겨드랑이 어필이 좀 되고, 몸을 가죽 줄 같은 걸로 묶었는데, 우리가 일본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아래쪽 으로 묶고 골반 쪽으로 묶고 가랑이 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뭐 그러한 매듭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어쨌든 고마워요. 만화책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 샷이라고 하죠. 그림을 원래 이렇게 좀 넣어주죠, 이런 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 데스노트도 점프가 아니라 영챔프 거기에 연재된 걸로 알고 있고, 영챔프가 기본적으로 15금이라. 근데 영화에서도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해요. 저는 일반적인 포박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는 현재 5일째 감금이 됐습니다. 벌써 미사는 5일 동안 취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풀어달라고. 그리고 5일이 지나니까 미사가 너무 힘든지 경찰들이 와서 키라의 정체, 키라 누군지 알지, 어떤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5일 지나고 나서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날 죽여줘, 나 죽여, 나 그냥 죽여줘. 그러니까 미사가 멘탈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라이토 입장에서 변수였잖아. 경찰 입장에서도 변수인 거야.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5일 동안 이렇게 묶여서 갇혀있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정신이 무너지잖아요. 미사는 진심으로 키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애고 진짜 실행력도 있는 애니까 5일 동안 밥 안 먹고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 그냥 나 죽여, 아무 말 안 할 거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고문해도 얘기 안 할 거야, 진짜. 거의 뭐 예수님 지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나 그냥 죽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리고 미사의 사신이 라이토를 찾아옵니다. 미사가 방금 잡혀있는 곳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건 경찰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나한테 한 얘기다. 미사는 널 지키기 위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한 애다.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라이토가 얘기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사실 이 모든 게 라이토의 계략이었습니다. 라이토는 미사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신의 마음을 이용하고, 미사는 어차피 자기 말을 다 듣잖아. 그래서 미사의 사신한테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미사는 데스노트를 줍자마자 너무 남발을 하고 이미 경찰한테 키라2인 것도 다 들킨 상황이다. 엘은 미사가 키라2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대로면 미사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을 당한다. 근데 나한테 방법이 있다. 미사를 살릴 수 있는. 미사를 지키는 사신은 사실 미사를 믿을 수는 없잖아. 미사는 너무 충동적이고 머리도 안 좋으니까. 미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라이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라이토랑 거래를 하는데 미사가 노트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일째 미사가 자기 그냥 죽여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사인이 포함된 얘기였고요. 노트를 지금 누가 갖고 있죠? 라이토가 갖고 있죠. 미사의 노트도 라이토가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사의 노트 주인이 라이토가 됩니다. 라이토는 노트를 2개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또 사실은 라이토는 자기 노트를 어느 숲속에다가 묻어놨어요. 사신을 둘 다 데리고 와서 라이토가 류쿠한테 받은 노트를 어느 비밀 장소 나무 밑에다가 묻어두고 미사의 사신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자 작전을 짜고, 전부 라이토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류쿠한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면 나도 류쿠 너의 노트를 포기한다는 뜻이야. 잘 기억하고 있어. 자, 이제 6일차죠. 미사는 이제 진짜 기억을 잃었어요. 5일차까지는 키라가 누군지 얘기하라고 해도 안 말하는 거였죠. 참는 거였죠. 근데 6일차의 미사는 노트를 포기해서 노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서, 그리고 그 기억을 포기하는 와중에도 야가미 라이토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서 오히려 사랑하는 감정이 더 커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억에 빈틈이 생겼는데 그 기억의 빈틈에 있는 기억들이 굉장히 강렬하잖아. 되게 강렬한 어떤 빈틈이 생겼는데 라이토를 사랑하는 마음은 큰 상태에서 그 빈틈이 전부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들어가서 미사는 야가미 라이토를 진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다. 노트에 대한 기억은 전부 잃어버리고. 그래서 얘는 진짜로 스토커한테 납치되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계속 허공에다가 어제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애가 스토커상
좀 풀어줘요. 부탁할게요. 만약에 지금 풀어주면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하고 지금 뽀뽀도 해줄 수 있어요. 뽀뽀 정도는 라이토도 봐줄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천진난만하게 납치되어 있는 사람 치고는. 그래서 지금 경찰들도 엘도 존나 당황해. 이게 뭐지? 하루아침에 캐릭터가 변했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연기 같지가 않아. 진짜 모르는 애인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 라이토가 본부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엘한테 얘기합니다. 아바, 에루, 내가 킬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뭔 소리야? 엘도 솔깃합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키라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내가 키라가 아니라는 확신도 좀 없어진 상태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한테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내 무의식에 키라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안하겠다는 거야. 뭘? 날 가둬줘. 미사처럼 나도 독방에 가둬줘. 손발을 묶고. 그래서 내가 키라가 맞는지 아닌지 나조차도 너무 궁금해. 엘이 수락합니다. 라이토의 아빠가 조금 걱정을 하긴 하지만 엘과 라이토의 의지가 너무 단호해서 아빠도 허락을 하고, 라이토의 아빠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라이토 방에 가서 라이토의 모든 짐을 다 뒤져보는데 당연히 이상한 건 나오지 않죠. 미사는 5일 먼저, 그리고 라이토도 독방 감금이 시작됩니다. 대충 5일쯤 더 지나서 미사는 10일째, 라이토는 5일째가 됐고요. 라이토도 막 밥 같은 걸 많이 안 먹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소리는 들려서 엘, 어떻게 범죄자들은 죽고 있나? 안타깝게도 범죄자가 아무도 안 죽고 있어. 네가 독방에 들어간 뒤로. 이렇게 되면 너는 누명을 벗긴커녕 키라라는 걸 자백한 게 되는 거야. 키라한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그 시점에서 사쿠라TV 여기자가 나옵니다. 이 여기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앵커도 여자고요. 사쿠라TV는 이 키라 사건을 전담적으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는 텔레비전이죠. 엊그저께 키라2 미사가 비디오 보내준 거를 단독으로 독점으로 생중계를 해서 시청률 50.5%를 찍은 어마무시한 기록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쿠라TV에서 뉴스를 내보낸 여자 앵커, 그리고 그 여자 앵커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PD, 얘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사실 키라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여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방송할 거리를 만들어낸 건 여기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자는 외모도 더 뛰어나고 능력도 더 뛰어나지만 PD한테 몸 대주는 게 싫어서 앵커를 본인 스스로가 마다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쌓여 있겠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키라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쿠라TV 여자 앵커랑 PD가 모든 공을 가져가니까 상당히 빡이 돌았습니다. 그 여기자 옆에 미사의 데스노트가 떨어집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 모든 건 라이토의 작전이고요. 라이토가 미사의 사신한테 제안을 한 작전이, 그 미사의 사신도 동의한 작전이, 병신 같은 작전이면 동의를 할 리가 없죠. 미사가 노트를 포기했죠. 그 노트는 라이토가 갖고 있었죠. 이 노트를 미사의 사신한테 다시 주면서 이걸 적절한 사람한테 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신의 눈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 꿰고 있어서 이 노트를 굉장히 잘 사용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여기자였습니다. 이 여기자는 키라의 광신도이자 사쿠라TV에서 키라에 대한 정보들을 조사해서 방송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 키라를 잘 알겠죠. 미사의 사신은 여기자한테 찾아가서 데스노트를 주면서 당신이 키라의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 라고 합니다. 여기자는 왜 저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키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자는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신도 드디어 키라와 한 배를 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키라2도 나온 상황이니까 어쩌면 자기도 한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 때문에 좀 쌓여 있었잖아. 그래서 데스노트에다가 키라가 쓸만한 범죄자의 이름을 어마무시한 페이스로 써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미사 감금 19일째, 라이토 감금 14일째. 2주 동안 키라가 감금되고 나서 범죄자들이 안 죽고 있으니까 이제는 엘뿐만 아니라 다른 키라 전담반 경찰들조차, 심지어 라이토의 아빠조차 약간은 자기 아들을 의심하는 상태였어. 근데 2주 뒤 폭풍 사망이 시작됩니다. 이 여기자가 이 노트를 줍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개나 소나한테 그 노트를 줬으면 키라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여기자는 키라가 죽일 만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사신이 시키는 대로 키라처럼 행동해 달라는 사신의 지시처럼 키라가 죽일 만한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죽여댑니다.
키라 전담반에도 당연히 이 소식이 전달이 됐겠죠.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20명이 죽었어요. 뭐야, 라이토는 아니었구나. 역시 라이토의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엘은 근데 라이토한테 마이크를 켜고, 라이토, 네가 키라인 거 그냥 자백해. 2주 동안 아무도 안 죽었다고 마지막 낚시를 합니다. 하지만 라이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서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계속 생각해봤어. 처음에는 나도 내가 키라가 아닐까, 내 무의식에 키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키라가 아니야. 키라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라이토도 똑똑하잖아. 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낚시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자는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데요. 자기는 사쿠라TV PD한테 다리를 벌리지 않고 앵커의 자리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노트를 가지고 있죠. 어느 범죄자를 언제 죽일지 선택할 수 있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취재하러 간다고 카메라를 불러서 같이 차 타고 가서 저기 나온다. 자, 취재하자. 자, 기습으로 취재하는 거야. 저 사람 죄 졌는데 감옥 안 갔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따가지고 이따가 방송에 내보내자 라고 해놓고 몰래 그 사람 이름을 노트에 써서 이 여기자가 라이브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유명한 사람을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걸 라이브로 촬영을 해요. 당연히 대박이 났겠죠. 이렇게 이 여자의 입지가 엄청 커져가니까 이제 사쿠라TV의 임원진들은, 사쿠라TV 앵커가 안 그래도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약간 퇴물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였거든. 이 여자로 갈자. 이 여자가 훨씬 예쁘고 능력도 있으니까, 어리기도 하고. 원래 앵커가 PD한테 몸로비를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사쿠라TV PD조차도 이제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여기자가 앵커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쿠라TV 여자 앵커가 빡쳐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에 가려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여기자가 데스노트에 썼죠. 선을 많이 넘었어요. 이제 이 여기자는. 그렇게 사쿠라TV 키라 전담 프로그램의 메인 앵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라이토가 엘이 계속해서 자기를 쪼을 때 나는 키라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 계기가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어 버렸네. 라이토가 독방에 갇힌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이토는 실제로 아무 기억이 없어요. 라이토가 노트를 포기한 이후로 그 독방에 갇혀 있었던 기간은 진짜로 억울하게 독방에 갇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엘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때도 머리를 써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른 거였습니다. 라이토는 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은 채로 키라 전담반에서 진짜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엘과 함께 키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모든 건 라이토가 설계한 건데요. 류크가 말렸어요. 너 노트를 버리고 노트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려 그래? 기억이 없는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이토가 얘기합니다. 난 나를 믿어. 노트에 대한 기억이 없는 나는 키라를 잡기 위해서 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할 거야. 그리고 난 존나 똑똑해. 키라를 잡아낼 거야. 잡아낸다는 키라가 누구죠? 키라 3번이죠. 미사 키라 2 기억 이름, 라이토 키라 1 기억 이름, 여기자 키라 3. 이 여자가 지금 완전 개 난리 법석 브루스를 추고 다니고 있죠. 라이토는 자기가 추리력을 통해서 이 여자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포기한 거야. 그리고 라이토는 실제로 이 여기자의 꼬리를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자는 키라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키라한테 파트너로 임명받고 키라가 죽일 만한 사람만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랐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자가 사람들을 죽일 때 세 번째 키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키라가 다시 나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라이토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키라와 좀 다른 부분이 보인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게 뭐냐? 여태까지 키라가 죽이던 패턴과 딱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르대. 첫 번째, 사쿠라TV에서 다뤘던 범죄자의 비율이 올라갔다. 두 번째, 여자 범죄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세 번째 키라가 나타났다고 확신하고 이 세 번째 키라는 사쿠라TV에서 근무하는 페미니스트 여자일 거라고 추리를 해내고요. 엘도 그걸 듣고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엘이 경시청한테 부탁해서 이 여기자의 집에다가 CCTV를 또 존나게 설치하고요. 녹음기까지. 이 여기자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데스노트를 펴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CCTV를 확대해보자
노트가 있죠. 이 사람들은 노트로 사람 죽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노트를 펴서 오른쪽에다가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왼쪽을 확대해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이름이 어제 죽은 범죄자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 100% 일치. 어제 10명 죽었는데 10명 이름이 써 있어. 오른쪽의 이름들은 현재 경찰들이나 알 수 있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범죄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 아직 안 죽었어. 라이토의 아빠가 지금 가서 저 여자 잡자. 저 여자가 키라다 라고 하는데 엘은 저떤 만떼 그다사이. 저 여자는 사쿠라TV 키라를 전담하는 방송 여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사건을 메모하고 있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근데 다음날 여기자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머시머시. 아, 안녕하세요 키라씨. 여기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엘도 라이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사람도 기자인데 당신이 사람들을 죽이는 키라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당신 집에 CCTV하고 녹음기 막 이런 거 막 있죠? 여기 저기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진짜 카메라랑 녹음기랑 다 나와. 사실은 저는 그냥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는데 당신이 노트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죽어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5천만 원 돈을 요구합니다. 이 여기자는 돈을 지불해요. 근데 저녁 방송에 긴급 라이브가 송출됩니다. 그 라이브에서는 이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약간 모자이크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이 여기자는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 남자인 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이 새끼가 돈 5천만 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쿠라TV에 나가서 키라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이 지랄을 처하고 있는 거야. 이 여기자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 씨벌 새끼 이러면서 돈을 송금해줘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름을 노트에 써버립니다. 그걸 본 엘, 여시, 이거는 엘의 함정이었어요. 라이토가 이 여기자가 키라일 거라고 추리를 해냈죠. 엘은 나도 동의해, 함정을 파자 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이 여기자한테 돈 요구했던 사람, 엘이 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이제 사형수입니다. 사형 안 당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이 여기자가 노트에다가 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입증,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엘도 사실은 라이토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사형수들을 도구로 이용하죠. 라이토를 잡기 위해서, 키라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형수를 죽였죠. 그러면서 사형수니까 괜찮아 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 라이토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여기자는 완전히 걸려들었죠. 그래서 사쿠라TV에서 그걸 방영하고 있잖아. 걔를 죽이려고 노트에다가 썼는데 안 죽는 거야. 가명이구나 씨발 하면서 사쿠라TV로 달려갑니다. 사쿠라TV로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신호위반해서 경찰한테 잡히는데 얘도 사신의 눈을 사버려가지고 경찰도 막 죽이면서 완전 미친처럼 옵니다. 근데 와봤더니 방송 구라였죠. 방송국에 들어와 봤더니 방송 중도 아니었고, 방송 송출되고 있던 내용은 그냥 이 여기자 집에만, 이 집에다가 TV에다가 연결해서 이 여자 TV에만 나오는 거였어. 아무데도 방송이 되는 게 아니었어. 와보니까 녹화 중도 아니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던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마네킹이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 여기자를 체포하고 사신의 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바로 안대를 씌웁니다. 이 여기자는 데스노트를 가지고 오고 있었잖아요. 원래 방송국에 와서 방송하고 있는 새끼 이름 써서 죽이려고 한 거니까 노트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게 뭐지 하면서 라이토의 아빠도 다른 경찰들도 노트를 만집니다. 미사의 사신을 보고 기겁을 하고요. 엘은 뭐야, 이 노트를 만지면 보이는가 보구만, 사신이. 노트를 만지고 엘도 사신을 봅니다. 엘도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충격받습니다. 자기는 과학 신봉자니까. 라이토도 뭔데 하면서 노트를 만지고요. 데스노트, 이건 두 번째 레슨. 데스노트 국룰, 노트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노트에 대한 모든 기억이 없어집니다. 데스노트를 다시 만지면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라이토는 자기 자신을 믿고 노트를 포기해서 모든 기억을 잃은 다음에 기억이 없는 채로도 키라 3번 여기자를 자기가 잡을 걸 예상하고 그 여기자의 노트도 자신이 터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노트를 만지고 다시 모든 기억을 돌려봤습니다. 미사의 라이토의 이런 계획을 듣고 라이토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점, 그리고 얘의 계획이 굉장히 기발한 점 등 때문에 라이토를 도와준 거죠. 왜냐면 미사의 사신은 라이토를 싫어해요. 그리고 라이토는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기억이 있을 때 시계의 빈 공간에다가
데스노트 되게 조그만하게 종이학의 4분의 1 부분 정도 되는 정도로 시계에다가 숨겨 놓았었는데, 그 종이하고 같이 바늘 조그만한 걸 하나 같이 숨겨 놨었거든요. 그 바늘로 자기 손등에 피를 내서 피를 묻혀서 여기자의 이름을 써서 죽여버립니다. 완벽한 작전 성공이죠. 다시 노트를 얻었고 다시 기억을 얻었고, 이 여기자한테 키라에 대한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죠. 물론 자신이 추리를 해서 여기자가 세 번째 키라라고 생각되게 만들었지만, 라이토의 추리는 이거였어요. 아마 이 능력이 혹시 옮겨 다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키라 1번, 키라 2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성격의 키라 3번이 나타났기 때문에. 키라 3번이 나타나고 나서는 키라 2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 키라 3번은 키라를 따라하지만 키라와 달라.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데스노트를 만져보니까 진짜 사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하죠. 사신이 존재하고 이 사신이 힘을 줄 사람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들키거나 하게 되면 사신이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서 라이토가 여기자를 죽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여기자를 죽인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네 번째 키라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라이토의 모든 작전 성공. 이제 라이토는 의심에서도 벗어났고 미사하고 포옹을 하면서 부탁이 있다고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미사는 라이토가 숨겨놓은 류크의 데스노트를 찾아 그 비밀 장소 나무 밑을 파보고요. 거기서 노트를 발견하고요. 미사 이때 노트 기억 없는 상태죠. 라이토의 노트를 만지고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 라이토가 키라였구나. 나도 노트를 사용했던 사람이구나. 너무 멋있어. 역시 내가 선택한 남자 천재야. 옆에 류크가 나타나죠. 당신이 라이토의 사신이군요. 이제 난 널 따라다닌다. 네가 내 노트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소유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노트를 갖고 있는 동안 난 널 따라다닐 거다. 아 맞다, 라이토가 선물 주라고 했어요 하면서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서 류크한테 던져주고요. 류크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사과 먹는 거라서 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이토의 편지가 있습니다. 네가 이걸 읽을 때는 아마 기억이 다시 돌아왔을 때겠지. 너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 만났던 류자키라는 가면 썼던 애 있지? 걔가 엘이야. 걔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걔거든. 걔 이름 너 저번에 봤지? 데스노트에 걔 이름을 써. 라이토의 작전은 진짜 100% 완벽합니다. 아니 99.9% 완벽합니다. 왜? 미사는 엘의 이름을 봤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라이토와 엘처럼 똑똑한 게 아니에요. 미사는 사신의 눈을 얻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을 봐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계속 애를 쓰지만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미사와 라이토의 명령을 따라야 해. 라이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나라면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라이토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사신의 눈을 한 번 더 계약하기로 합니다. 수명 4분의 1. 수명을 반토막 2번 내버렸죠. 마치 우리 주식처럼. 그리고 이때 엘은 라이토와 미사를 여전히 의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엘도 라이토의 작전에 100% 휘말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데스노트에 맨 앞 페이지 규칙이 써 있잖아요. 거기 규칙 중에 하나가 데스노트를 얻고 나서 13일 동안 누군가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13번째 규칙에 써 있거든요. 14번째 규칙에. 사실 그 가짜 규칙이에요. 원래 규칙 13개고 라이토가 L을 속이기 위해서 13일간 사람 이름을 안 쓰면 노트 소유자가 죽는다. 무조건 13일마다 한 명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규칙을 가짜로 넣어놨고, 그 규칙 때문에 라이토와 미사가 13일 넘게 여기 구금되어 있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얘들은 키라들이 아니다. 데스노트의 소유자들이 아니다라고 믿은 거거든. 근데 엘이 너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여기자가 키라로 몰려서 죽고, 라이토와 미사는 너무 결백한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이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가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규칙이 맞는 건지 검증을 해봐야겠다라면서 사형수 2명을 데리고 와서 한 명에게 다른 사형수의 이름을 쓰게 하고 14일 뒤에 죽는지 사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도 정말 징한 놈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라이토하고 미사를 의심했는데 아닌 게 밝혀졌고 여기자가 키라인 게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지만 엘이 우기게 되죠. 그래서 어찌저찌 라이토의 아빠가 데스노트를 굉장히 귀중하게 들고 그 사형수들이 있는 곳으로 외국입니다. 외국 출장을 가기로 합니다. 라이토와 엘이 단둘이 남게 되고요. 엘은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라이토, 아직 나는 너를 의심한다. 너가 키라일 거라고 사실 99%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이래저래 저래 하겠지. 전부 정답입니다. 실제로 라이토가 했던 일들을 전부 다 맞춰요. 라이토가 대답하죠. 그랬으면 지금 미사가 사신의 눈으로 널 봤었으니까 네 이름을 써서 죽였겠지. 엘이 대답합니다. 미사는 멍청해. 내 이름을 까먹었을 거야. 엘의 모든 추리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미사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수사본부에 와서 엘을 다시 쳐다보고 사신의 눈을 한 번 더 얻었죠. 이름을 적기 위해 데스노트를 가지고 수사본부로 왔습니다. 미사는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수명 반 한 번 50년 날렸죠. 한 번 더 썼죠. 25살에 죽어요 얘는. 미사가 본부에 도착을 하자 미사의 사신이 동공지진이 옵니다. 라이토 이 개새끼 빨새끼. 왜죠? 미사의 사신도 미사를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엘은 현재 라이토가 키라고 미사가 키라2인 걸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와서 자신을 죽이면 라이토가 키라고 미사가 키라2라고 이미 다른 경찰들, 비밀 요원들한테 다 얘기해놨습니다. 너네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죽잖아? 라이토랑 미사가 범인이야. 걔들 잡아. 이미 다 예측해서 얘기해놨어요. 엘은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죽여봐. 나 죽으면 너네가 범인임. 라이토는 의외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죠? 미사의 사신이 움직일 걸 알고 있습니다. 미사의 사신은 자기 목숨보다 더 미사를 아껴서 엘 때문에 미사가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리 없다는 게 라이토의 판단. 라이토가 예상한 대로 미사의 사신은 라이토 개기를 외치면서 미사를 살리기 위해 엘과 와타리의 이름을 자신의 데스노트에 적고 모래가 되어 소멸합니다. 데스노트 규칙, 사람의 수명을 뺏는데 무한대로 써도 된다. 사람의 수명을 살리는데 데스노트를 사용하면 사신은 소멸한다. 사신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 사랑하게 만들기. 미사의 사신도 미사를 사랑한 죄로 소멸하게 됩니다. 와타리가 미사의 사신이 데스노트의 이름을 썼으니 와타리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요. 엘도 벼랑간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엘은 엉금엉금 기어와서 라이토 역시 네가 키라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라이토는 쓰러져서 죽어가는 엘을 내려다 깔보며 멍청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엘이 죽습니다. 라이토 승! 미사가 데스노트를 가지고 라이토한테 왔죠. 지금 이 수사본부에는 라이토하고 미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본부에 엘하고 와타리 이렇게 4명이 있었으니까 엘하고 와타리 둘 다 죽인 거예요. 데스노트에다가 갑자기 급하게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자기 아빠 이름을 쓰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던 데스노트를 수사본부로 가져와서 자기한테 건네준다라고 데스노트에 적습니다. 아버지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름을 써야 어떻게 죽을지 스토리를 쓸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살려둔 채로 자기 스토리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아빠 이름을 쓰고 데스노트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미사는 그걸 보고 아빠 이름이잖아 라면서 막 울어요. 미사는 엄마 아빠 동생이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라이토가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노트에 쓴 대로 라이토의 아버지가 데스노트를 가지고 오고요. 라이토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긴장이 풀려서 곧 돌아가실 아빠한테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신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007 가방을 열고 데스노트를 줘야 하는데 가방이 텅 비어 있습니다. 노트가 없어요. 어디서 와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더니 키라 전담반 형사들이 달려와서 키라에게, 라이토에게 총을 겨눕니다. 다 끝났다 라이토. 아니 키라. 미사도 이미 체포가 됩니다. 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엘은 안 죽었습니다.
엘은 역시 이 모든 걸 예상했습니다. 자기가 방금 데스노트에 아빠 죽는 걸 썼잖아. 아빠 근데 안 죽잖아. 데스노트가 가짜라는 거잖아. 데스노트가 가짜였구만. 미사 날 배신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미사는 울면서 미사는 라이토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해.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면 데스노트를 가짜로 준 건 엘이었습니다. 엘이 진짜 데스노트를 빼돌려 뒀고요. 왜냐면 미사가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빼돌리기 쉽죠. 스케줄 갔을 때 빼돌리면 되니까. 미사는 가짜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가 집에서 막 자기가 데스노트로 범죄자들 막 이렇게 죽일 때도 그냥 뉴스에다가 가짜로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고 있었고 어차피 CCTV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데스노트는 엘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라이토든 미사든 여기자든 엘을 죽일 수 있었잖아. 여기자도 사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미사도 사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미사가 라이토한테 알려줄 수 있고 엘이 쓴 방법이 뭐냐면요. 데스노트에 최장기간 살릴 수 있는 게 26일인가 13일인가 그래요. 26일인 것 같아. 엘은 이 미친 새끼는 라이토가 키라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진짜 데스노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본명으로. 20일 후에 잠자듯이 평온하게 죽는다라고 썼어요. 그럼 데스노트 룰에 의해서 더 먼저 데스노트에다가 이름을 쓴 사인대로 죽게 되죠. 20일 뒤에 죽는다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아니 지금 죽는다라고 써도 안 됩니다. 원래 썼던 룰이 적용됩니다. 못 바꿔요. 그래서 엘은 자기 이름을 20일 뒤에 죽는다고 써버렸고 그 뒤에 라이토든 미사든 여기자든 엘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써봤자 안 통하죠. 그래서 미사의 사신이 미사를 살리기 위해서 와타리와 엘의 이름을 자기 노트에 썼을 때 심지어 사신이 썼는데도 안 먹히죠. 와타리는 진짜 돌아가시고 엘은 죽는 척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엘은 20일 뒤에 죽긴 죽어야 돼요. 못 바꿔요. 라이토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몰래 이제 시계에서 데스노트를 꺼내서 쓰려다가 형사가 손을 맞춰가지고 팔을 맞춰가지고 실패하고 데스노트 쪽으로 달려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에 총을 맞아서 또 실패를 하고 모든 게 다 끝났죠. 라이토의 아빠도 다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라이토가 류크를 부릅니다. 류크! 사신 류크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노트를 만졌던 사람이라서 류크가 보여요. 여태까지는 미사의 사신만 봤는데 류크는 더 무섭게 생겼죠? 살짝 쫌니다. 라이토는 류크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원 죽여. 류크는 자기 노트에 쓰면 그만이죠. 미사의 사신이 노트에다가 엘과 와타리를 썼던 것처럼 류크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류크는 지금 여기 있는 라이토를 제외한 사람을 쓴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죠.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트를 쓰면 사신이 죽는 거죠. 류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써도 라이토를 살리기 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라이토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잡으려고 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라이토가 류크한테 여기 있는 전원의 이름을 다 쓰면 내가 너한테 도파민 폭풍을 선사하겠다. 네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파민 파티를 보여주겠다. 이 지구에 어마무시하게 재미있는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여기 있는 전원을 죽여라. 류크는 웃습니다. 어무시로이네. 역시 너는 재밌는 녀석이야. 하더니 노트를 펼칩니다. 형사들이 류크를 총으로 쏩니다. 바바바바바바바. 어차피 다 통과죠. 아무 의미 없죠. 노트에 이름을 쓰고 라이토에게 보여줍니다. 야가미 라이토. 라이토는 소리 지르죠. 왜 내 이름을 쓴 거야 미친놈아. 어이 라이토. 나한테 기대는 순간 너는 끝난 거야. 병신. 그렇게 라이토는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건은 아무런 발표 없이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굳이 키라가 누구였고 키라가 죽었고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굳이 발표를 해봤자 더 큰 사회적인 혼란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라이토는 그냥 키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타깝게도 죽은 걸로 처리를 하고요. 라이토의 아빠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에게조차 얘기하지 않고요. 미사도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려납니다. 미사 자체가 악의는 없잖아. 그리고 키라, 라이토를 위해서 그냥 움직인 말일 뿐이었고 그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라이토의 가족들은 라이토를 그리워하는 채로 데스노트가 끝납니다. 이제 참고로 데스노트 원작은 이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라이토가 이기고요. 엘이 져요. 엘 죽어요. 그래서 엘의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엘보다 더 똑똑한 엘의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라이토와 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데스노트 2부가 있는데요. 이게 데스노트가 워낙 성공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판사 쪽에서
푸시를 해서 원작자는 그냥 이 영화 버전처럼 끝을 내고 싶었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어거지로 늘린 거고, 이 영화 버전이 실제 작가가 처음 썼던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깔끔해요. 라이토가 죽고 끝나는 게. 원래 이대로 끝나고 그 뒤에 그 쿠키로 나오는 게 사신가 라이토 죽을 때 얘기하거든요. 아, 내가 데스노트 규칙을 하나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줬네. 데스노트를 사용한 인간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다. 라이토가 분해하면서 죽거든요. 쿠키로 나오는 게 라이토가 사신들의 영역에서 다시 뭐 환생 뭐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신도 아닌 새끼인데 그 사신의 영역으로 가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신이 되는 방법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라이토가 사신들이 있는 그 황폐한 그 영역에서 눈을 뜨고요. 거기서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됐구만, 또 놀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나요. 저도 1부밖에 안 봐서 2부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토가 뭐 새로운 사신이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남긴 채 끝내는 그게 그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막 더 막 끌고 가지 말고. 그러면 보루토 되는 거야. 여기서 재밌었던 부분은 노트를 줍게 되는 라이토도 악마가 되어버리고, 미사도 순수 악마가 되어버리고, 여기자도 굉장히 악해지고, 엘도 라이토를 잡기 위해서 뭐 사형수라고 하지만 어차피 키라도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그걸 단죄한다는 엘도 사형수들을 그냥 체스 말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사를 사랑했던 그 사신, 그리고 미사를 지켜주던 그 사신들이 오히려 더 약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오히려 얘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데스노트를 사용하고 모래가 되어 소멸해버리죠. 뭐 그런 점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내일 흑자 헬스 방송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요.